간식을 찾는 아이한테 밥 먹고 줄 거야. 밥 먹고 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통제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언제 이 밥을 다 먹어. 이게 참는데 잘 참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효과적인 육아법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뭔가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적당히 하는 육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면 일관성도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군대 같은 거거든요. 네, 부모 자녀 관계는 연인 같아야 하는데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반응성 역시 높을수록 좋으나 너무 높으면 아이가 혼자 놀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네, 적당히 해야 하는데 과연 적당히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 이 적당히 육아법이라는 책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0건 정도의 논문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육아 전략들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효과적인 내용들만 담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좀 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고 하지 않기예요.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아이 중심 메시지. 어떤 문제 상황에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닌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줘야 된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6세의 아이들 중 99%가 타인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대요. 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설명해 줄 때 그 행동이 수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피해줘. 식당은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곳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이런 식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가 음식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싫겠지.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밥을 집중해서 즐겁게 먹고 우리 빨리 키즈 카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늦게 가면 조금밖에 못 놀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너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식당에서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구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래요.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 쟤네는 밥 집중해서 못 먹겠다. 이렇게. 쟤네는 키즈 카페 가서 오래 못 놀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 마스크 착용하는 영상에서 아이에게 어떤 훈육의 가치를 전할 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때는 아이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고 평소 아이가 식당에서 이렇게 좀 자주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니는 아이라면 잘 앉아있을 때 다른 아이들, 돌아다니는 아이들, 시끄러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훈육의 가치를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훨씬 더 부모님이 전하는 가치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억지로 의욕을 끌어내지 않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열심히 하라고 말할수록 하기 싫어하는 딜레마. 여기 이제 운동에서 아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그냥 다음에는 하겠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부모님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참 즐거웠다. 그치? 부모님이 원하는 건 아이가 달리기도 좀 하고
이렇게 게임에도 참여하고 이런 거였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거기 함께 있었다는 거, 부모님이 지켜보고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 그게 참 즐거웠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운동에 대한 기억을 실패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좀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기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러면 다음번에 운동회 한다 그러면 엄마랑 어떤 거 해보고 싶어? 아까 보니까 친구들이 엄마랑 이렇게 다리 묶어가지고 걸어가는 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우리도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대감을 주는 거죠. 네. 이런 좀 아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는 아이한테는 좀 특정 학원은 싫어하지만 또 좋아하는 활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취미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을 다니게 하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한 곳을 꾸준히 다니게 하는 경험, 그 속에서 계속 칭찬받고 나도 뿌듯해하고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네, 내가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집을 빨리 나서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집에서부터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래 불러보고 박수 받아보고 이런 과정, 인위적인 성취감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서보고 그 다음 단계에는 조금 좋아하지 않는 과목의 학원도 다니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부터 의욕을 만들어줘서 다른 것들까지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란 얘기가 아니다. 네. 아이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순간에는 기다려주고 어떤 부분에서 아이가 의욕을 가질 수 있는지 좀 함께 찾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기약 없이 참으라고 하지 않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밥을 먹기 전에 간식을 찾는 아이한테 밥 먹고 줄 거야.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기다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통제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언제 이 밥을 다 먹어. 이게 참는데 잘 참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간식을 먹을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밥 먹고 우리 맛있는 과일 먹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맛있는 과일이 어떤 건지. 뭐 우리 밥 먹고 나서 수박 먹을까? 우리 수박 아까 엄청 큰 거 사왔지? 맛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어떤 과일을 먹을 수 있는지를 미리 얘기해 주고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당장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좀 이유를 그러니까 아이 중심으로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뚱뚱해지면 과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쿠키도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기다려야 돼. 밥 먹고 나야 간식 먹을 수 있어. 과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통제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통제가 아닌 해결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 아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만족지연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것은 더 큰 보상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먹으면 말주를 하나 먹을 수 있어. 근데 밥 먹고 먹으면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2개를 먹기 위해서 미래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현재 당장 먹고 싶은 욕구를 참는 거죠. 그 만족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 기다림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쪽을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아니면은 숫자를 센다든지 뭐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먹고 싶은 지금의 욕구에서 내가 집중하지 않고 빠져나오려는 이런 전략들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참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사고 싶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사줄 거야. 뭐 생일 때 사줄 거야.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줄 건지를 알려주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달력에다 스티커를 붙여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잠들 때마다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건지 얘기해 본다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그 기다림을 더 길게 연장해주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걸 내가 지금 못 해주는 상황에서는 자꾸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요. 빨리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어. 밥 먹어야 되는데 자꾸 간식 달라 그러면 간식 얘기 그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통제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간식 얘기를 하면서 밥 한 숟가락 먹었으면
빨리 이제 젤리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 젤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줘라. 예, 기약 없이 참으라고 하면 안 된다. 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대신 괜찮아. 아이에게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심어주세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은 다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 내일은 화내지 않고 훈육할 거야. 나 이제 아이한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줄 거야. 이렇게 다짐해도 또 어떤 문제 상황이 오면은 다시 또 화내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엄마 나 짜증 문 닫았어요. 다시는 짜증을 안 부릴 거예요. 짜증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진짜 짜증내지 마.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짜증내는 아이야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아이한테. 실제로도 아이가 짜증을 냈고 앞으로도 또 짜증을 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괜찮아. 짜증 낼 수도 있지. 짜증 날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런데 짜증 날 때 아까 뭐 때문에 짜증 났지? 그거 그림 그리는데 삐뚤어져서 그랬지. 근데 그거 엄마한테 얘기해서 다시 종이 받아서 하니까 어때? 괜찮아졌지? 괜찮아. 짜증 낼 수도 있어. 근데 다음번에는 계속 짜증 내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엄마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지? 나 왜 그러지? 나 아이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나는 애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좀 자책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그래. 오늘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짜증내더라. 애한테 너무 화내더라. 이러면 어때요? 더 화가 나고 나 스스로도 정말 그런가?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고 나는 그냥 화내는 엄마야 이렇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 문제 상황에서 화내는 엄마였던 내가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 애 키우다 보면 화낼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편안해지죠. 그래, 화낼 수도 있지. 괜찮아. 나는 아이를 얼마나 평상시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이를 예뻐하는데, 한 번씩 화내는 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엄마도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셀프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이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넣어주는 거거든요. 아이는 부모에게 들은 그대로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영한다. 평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사소한 실수에도 위축된대요. 이것도 너무 좋네요. 괜찮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듭거듭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 어느새 정말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 운동회에서 아무것도 이제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한테 했던 방법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아이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면서 좀 나는 할 수 있는 아이야라는 셀프 이미지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호한 훈육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행동을 고치라고 어떤 행동을 집중해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의 짜증이 가라앉고 이제 울음이 멈췄잖아요. 그러면 이것 봐. 너의 선택이 너한테 얼마나 좋은 거니? 아까 우는 것보다 너는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호한 훈육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우리가 아이에게 나 꽤 괜찮은 아이인데 나 짜증 별로 안 부리고 이렇게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아이인데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아이랑 대화할 때 그것이 어떤 성취감을 주는 대화든 어떤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훈육 대화든 아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여러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모님이 대화를 하느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꼭 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후 18개월까지는 훈육하지 않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이에요. 저는 0세부터 훈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자분은 18개월 전까지는 지금 훈육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네. 제가 요거는
36개월 이전에는 훈육 금지라는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아요. 이건 뭐냐? 훈육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 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개월 전까지는 그냥 위험한 환경 이런 거 만들어주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아이를 허용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이 단호하게 어떤 책임을 묻는 훈육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저처럼 넓은 개념에서 훈육까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럼 왜 0세부터 하라고 하느냐. 아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규칙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훈육의 범위에 넣기 때문에 이제 0세부터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규범을 지키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든다. 아이가 규범을 지키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모님이 개입해서 아이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개월이 됐을 때 바로 알까? 갑자기? 그 전부터 뭔가 있어야겠죠. 넣어주는 게 있어야겠죠. 규범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환경이란 건 뭐냐? 예를 들면은 장난감을 던지면 안 된다를 알려주고 싶으면 18개월부터는 아이가 장난감을 던졌을 때 던지면 안 돼. 던지면 아야. 장난감 부서지네. 장난감 빠이빠이. 빠이빠이 해야 되네. 던지는 행동은 안 된다는 걸 알려줬다면 그 이전에는 아이가 장난감을 던지지 않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주는 바구니 안에 장난감을 넣었을 때 와! 이렇게 해주면서 장난감을 던지지 않고 바구니에 넣고 싶게끔 만드는 거. 자, 이거를 훈육으로 볼 거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일상적인 훈육, 긍정적인 훈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0세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저자분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아이한테 앉아서 먹어야 돼, 앉아서 먹는 거야. 이런 훈육은 돌 정도 아이한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있고 싶게끔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앉았을 때 장난감 갖고 와서 딸랑이를 흔들면서 한 입 먹었을 때 와, 잘 먹는다 해주고 앉아있고 싶게끔 의자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사진을 붙여놓는다든지 앉았을 때 이렇게 소리가 뿅뿅뿅 소리가 나는 방석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앉았을 때 칭찬받는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부모님의 언어도 좀 이해하고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얘기해 줄 수 있죠. 돌아다니면 밥을 먹을 수가 없지. 밥이 다 흘려져서 뽀로로 티셔츠 다 물에 젖지. 뽀로로 티셔츠 빠이빠이 해야 되네. 의자에 앉으면 재밌게 먹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가 없이 이 부분을 보셨으면 해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를 통제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를 자꾸 알려주면서 아이의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긍정 훈육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상호작용을 하려면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 나의 좀 정서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이제 맨 처음에 그런 얘기들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적당히 육아를 시작하기 전 부모가 알아야 할 5가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아이와 간지럼 태우기 하기 이런 게 있어요. 예,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솔루션으로 아이와 간지럼 태우기를 하래요. 그러면 아이를 웃게 해주면 저절로 육아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베드 키즈 책 영상에서도 제가 그 유머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고, 저희 러브 마스터 수업에서도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짧게 많은 웃음들을 유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데, 왜냐, 이 적당히 육아를 한다는 건 결국에 너무 조급하고 완벽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데 이 여유를 갖게 만들어주는 건 어떤 작은 웃음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인사하라고 시키지 않기, 그다음에 억지로 방을 정리하게 하지 않기, 편식을 해도 혼내지 않기, 억지로 글자 공부시키지 않기, 학습지 풀이해서 실수를 해도 바로잡지 않기. 뭐야, 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글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목차들 있잖아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들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근데 제 영상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인 솔루션을 많이 드리잖아요. 억지로 방 정리를 강요하지 않고 대신 다른 방법. 편식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방법. 이런 것들 소개합니다. 이 책은 적당히 하라는 말로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숨은 뜻은 인사를 시키는 대신 다르게 이렇게 해보세요. 네. 학습을 억지로 시키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적당이라는 그 애매한 표현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이 적당히 육아법에 소개된 내용을 적용해서 97%나 되는 부모님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육아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켜두시면 제가 라이브나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